안녕하십니까. 고졸검정고시 사회 총정리 강의 김성태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그 사회 그 마지막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구촌의 많은 위기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뭐 환경 문제라든가 국제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구촌의 위기인데요. 지구촌의 위기는 일단은 자원 확보를 위해서 환경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우리만 사는 게 아닌데, 그죠?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닌데 이제 그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 사람과 함께 그 자연도 좀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식물도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집단 간의 이제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분쟁, 이제 엄청난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 변화,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몇몇 문명들이 파괴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남부에 있었던 남아메리카 쪽에 있었던 문명은 거의 다 파괴됐어요. 다 파괴돼서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계대전의 발생으로요, 대량살상 무기가 개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대량살상 무기, 막 핵무기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핵무기, 그리고 그 우리 가까운 곳에도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죠? 우리 정은이가 그 좋아하는 그 핵, 그죠? 그래서 그 대량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있어갖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촌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노력을 이제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 같은 경우도요, 무기 확산 방지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생화학 무기 금지법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협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연합 등의 국제기구가요, 조직돼서요, 이 국제 조직이 이제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해서요,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그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도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지역경제협력체 몇 개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펙, 아세안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극복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자원 분쟁이라든가 민족 분쟁 참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영토 분쟁을 볼 때요, 일단 영역이 어떤 곳인가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좀 볼게요. 그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요. 영토는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네, 땅만 영토예요. 땅만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만 영토고요. 그리고 영해는 최저 조회선으로부터 몇 헬이요? 네, 12L입니다. 12L이. 그렇죠? 그래서 12L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뭐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최저 조회선은 아셔야죠. 그렇죠? 최저 조회선은 뭐죠? 네, 물이 해수면이 어떨 때요? 최저니까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그죠? 네.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12L이에요. 그쵸? 12L이.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냥 최저 조회선을 하고요. 그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 섬이 너무 많아서 섬 라인을 이렇게 잇는 그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기본설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저께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총정리니까요. 좀 빠르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최저 조회선부터 12L까지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외는 우리나라 주변의 대한해협 같은 경우요. 그 나라와 나라가 인접해 있어서 12L까지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합의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3L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3L씩 나누는 걸로요. 네. 됐고요. 영공은요, 영토와 영해의 상공입니다. 그렇죠? 영토와 영해가 있는데 그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영토와 영해의 상공, 위쪽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인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선입니다. 영해를 기점으로 해갖고요, 영해를 제외합니다. 영해를 제외하고 200캐리까지입니다. 200캐리까지 수역인데요. 여기서는 군대 같은 건 갈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다만 무엇에 대한 경제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조업을 한다던가 뭐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만 인정되는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0캐릭까지의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영토 분쟁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그 독도 갖고 자꾸 이제 일본 애들이 자꾸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죠. 그죠? 뭐라고 하는데 그 독도를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뺏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뺏기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원 같은 것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자원이 있는 곳인데 그 자원을 뺏길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 혹은 거기가 되게 중요한 거점이라서 무역 거점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쟁 지역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 군데 정도인데요. 카슈미르, 센카쿠, 그리고 쿠릴열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카슈미르 분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이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이요. 그 종교나 문화까지 이슬람 이랑 힌두교의 싸움 이런 것까지 번져서요. 굉장히 심각한 분쟁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전에도 한번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센카쿠 열도랑 쿠릴 열도 분쟁인데요. 둘 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주변이고요. 둘 다 일본이랑 좀 관련있습니다. 둘 다 일본이랑 관련있어요. 센카쿠 열도는요.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분쟁 지역이고요. 쿠릴 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지역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분쟁인데 일단 센카쿠 열도는요. 청일전쟁 이후에요. 일본에 편입됐어요. 그래서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요. 청나라의 땅이었던 센카쿠 열도를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요. 이걸 미국이 관리했어요. 중국한테 돌려주지 않고 미국이 관리하다가요. 1972년에 일본에 돌려줘요. 근데 여기가 중국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가 해상교통의 요지였던 거죠. 해상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고요. 그 석유와 천연가스가 갑자기 매장돼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여기 그냥 놔둘 수가 없던 거죠. 그렇죠?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토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반일 시위나 반중 시위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릴 열도인데요. 쿠릴 열도는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요.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이 패전했다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러시아가 이 쿠릴 열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일본이랑 분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카쿠 열도 분쟁 그리고 쿠릴 열도 분쟁 이 위치랑 같이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분쟁하고 있는가 이거까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 좀 볼게요. 우선은 당사국 간의 합의가 제일 좋겠죠. 그죠? 일단 합의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 될 수 있죠. 그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제3자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3자가 와서 이걸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이 조정하는 걸 따르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갑니다. 사법재판소에 가서요.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공신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구속력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의 판단 그건 될 수 있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중재재판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여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잘 해결되지 않으면요. 안 되면은 이제 무력 행동이 발생하면서요. 심하게 되면은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영토 분쟁 봤고요. 그럼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까라고 하는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입니다. 일단은요, 세계가 변화합니다. 세계는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지구촌이 형성돼요. 지구촌의 형성은 세계화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 언어, 종교 간 이제 조화나 균형
이런 게 필요해졌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어느 한 민족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계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세계 시민의식이란 건 뭐냐면요. 생소하죠, 조금. 그죠? 세계 시민의식은요.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파악합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고 세계 인류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 쟁점을요.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렇죠? 요것이 바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의 변화는 또 나옵니다. 어느 시기요? 1960년대입니다. 그렇죠? 1960년대 이후에요. 눈부시게 경제 성장하면서요. 우리나라 모습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큰 변화 그런 걸 보면서 사회 변화도 있었고 사회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나 노동 시장, 뭐 복지와 환경 이런 들의 문제가 뭐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대비해야 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 그렇죠?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통일은 필요하냐?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너무 이제 바로 코앞만 보는 거예요. 코앞만 보는 거. 그렇죠? 통일은요.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하기 위한 가장 큰 기회는요. 통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 이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통일하게 되면 동북아시아 쪽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군비 경쟁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지금 전쟁의 위협에 막 도사리고 있는데 그 전쟁의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하면서 우리의 동질성,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반도국의 지리적 장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반도는 육지와 해양으로 진출할 때 모두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섬나라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육지로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된 다음에는 육지 진출이 쉬워진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때 이 육지 진출이 쉬워지면서 대륙횡단철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대륙횡단철도를 통해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철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으로의 육상교통로 바로 이게 대륙횡단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단 비용이 절감되는데요. 분단 비용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군사비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서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요.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좀 보죠. 일단은 이념 차이나 경제적 격차가 발생했을 때요. 여기에 이제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랐죠. 몇십 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몇십 년 동안 따로 살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 이질감을 회복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일 비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 비용을요. 미리 좀 마련해 두면은 이제 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일 비용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쓰면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는 돈입니다. 반드시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 돈인데 이 통일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경제,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북한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보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문제이면서도 세계의 문제인 두 가지 정도 더 보도록 할게요. 환경 문제와 다문화 사회 문제입니다. 일단 환경 문제는요. 환경 문제는 이제 그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그렇죠? 중요한 이슈죠. 특히나 이제 북극의 빙하 같은 게 녹는 이제 그 온난화가 좀 심각해지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좀 그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환경협약 같은 게 굉장히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환경 규제에 따라서 무역 장벽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이 뭐 이동하게 되는 걸 굉장히 많이 규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무역은 굉장히 장벽이 줄어들었지만 환경오염 물질과 관련한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장벽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환경오염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냐면요. 일단 다른 문화의 생활 습관은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뭐 이제 핍박할 수 있죠. 그죠?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막 우리나라로 막 강제로 막 바꾸려고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이 이주민들의 범죄를 전체의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 한 명의 범죄가 중국인 전체의 범죄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너희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요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마음속에 반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주민 문화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이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주민들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요. 법이나 교육 같은 이제 사회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대책으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요. 사회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문제풀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가 끝날 건데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꼭 이제 한번 보시면서요. 페이지 수도 많지 않죠. 그죠? 기본서에 비해서 페이지 수 적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